단기간에 대거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금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금들이 위험해 보이냐 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도 위안화 절하파동이 그렇거든요. 오늘은 강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언제까지 이 환율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하건영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번 갔습니다. 강달러 환율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강달러의 원인 중 하나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긴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 확대가 되는 구간은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뭐 1,400원이 이미 뚫렸으니까 네. 1,500원, 1,600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게 원달러율에 대한 상단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방향은 확실하거든요. 지금 현재 완전하게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네. 사실 대외적인 강달러 요인도 있고 여기에 한국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가 좀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즘 환율 개입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점심시간에 갑자기 달러를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네. 발생하고 그러던데 이게 뭐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환율 상승 흐름에 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상승세가 좀 멈추거나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의 역할은 사실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과거에도 보면은 환율 변동이 워낙 가파르게 일어났을 때 이제 개입을 통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 환율을 통해서 이제 이 거래라는 쪽들이 많잖아요.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수입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환율이 변동이 너무나 심해지면은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계획을 수립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속도 조절 관점에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트는 것보다는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걸 조금 완화해주자.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게 언젠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가 이 정도 수준에 있었던 게 몇 번이나 있었고 또 언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달러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한 5차례 정도가 있습니다. 80년대에 한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그리고 현재 이렇게 5차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구간들마다 강달러가 심화가 됐고 항상 그때마다 뭔가 대형 금융 불안들이 나타났어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외환위기, 외채위기가 있었고요. 90년대는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는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15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위안화 파동이 있었고 이제 이런 식의 금융 불안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금융 불안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좀 금융위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이번 강달러 때문에 초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처럼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기의 양상들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었잖아요. 근데 위기의 양상들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기에 따라서 정부들의 대응들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서 재정이 너무 막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로 발생이 됐던 문제니까 그 이후에 신흥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매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90년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기관 쪽에서 외채를 단기적으로 많이 빌리다 보니까 나온 문제였거든요. 이제 이것까지 이제 터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들이 했던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단기 외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달러를 이제 조달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까지 들어가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외환위기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까지는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08년도, 2015년도 이렇게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단기간에 이 대거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금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금들이 위험해 보이네 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15년도 위안화 절하파동이 그렇거든요. 중국 쪽에서 한머니 자금들이 대거 유출이 되니까 여기에서 금융시장의 불안대도 확대가 되고 위안 달러 환율이라든지 각종 금융시장의 가격 지표들이 흔들렸던 이러한 이제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류의 리스크는 이번에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강달러가 지금 이어지고는 있지만 외국인 자금의 대량 유출은 아직까지는 없죠. 예.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자금들의 대거 유입됐던 국가들이 괜찮았던 국가들이에요. 중국이라든지 한국도 그렇고요. 이러한 이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애들이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화 수요가 워낙 좋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잘 됐고 그러면서 무역 수지를 잘 벌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제화 수요도 꺾이고 이제 세계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강달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 그 인위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낮췄던 플라자 합의 같은 그 각국들이 모여서 달러를 한번 가치를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거의 외교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통화를 약간 이제 절상시키면서 이제 이 약달러를 유도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고자 네. 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제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보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플라자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약달러를 유도를 했을 때 자신들의 이득이 그닥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입품을 값싸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물가 불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그나마 이 물가 불안을 억제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쉽사리 미국이 플라자 합의와 같은 달러 절하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이제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 공식대로 하면 강달러가 이어지면 수출주를 좀 사서 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 주식을 사서 그 달러 강세 수혜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면 그런 공식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세계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로 매출이 잘 일어나는 기업들이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원화로 들어왔을 때 뭔가 이익이 뻥튀기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아니라 아예 달러 매출 자체가 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환율 효과에 대해서도 이득을 보는 기업에 대해서도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환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건을 잘 파지 못하는 가능성도 이제 조금씩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뭔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점유율들을. 그런데 지금은 아예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현지화를 많이 했어요. 아예 그 나라에 가서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이런 이제 주요 수출 경합 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구조에서는 사실상 뭔가 점유율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들은 나오기가 좀 쉽진 않다라는 거죠. 과거와 달리 그런 이제 수출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들은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그냥 상대적으로 좀 대안의 형식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주들을 뭔가 투자를 하겠지만은 무조건 나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아예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쪽은 안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그렇죠.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겠냐라고